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고 안철수 의원이 바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네. 본질적인 거는 좀 당을 개혁하고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초기에는 세 가지 마음이 서로 충돌한다 그랬어요. 예. 윤심, 당심, 네. 민심이었다가 그랬죠. 이제 민심은 이제 100% 당원 투표 때문에 사라졌고 그렇네요. 이제는 이제 윤심하고 당심만 남았는데 네.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제 윤심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최대의 결정적 변수는 뭐냐 그러면 다 윤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후보들은 윤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윤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한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기존 한국 정치 문법이 다 파괴되고 있다. 기존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 파괴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예.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 만나서 조정을 하죠. 예. 거진 조정을 하고 이 표현은 안 됐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가서 비판한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통령이 뭐 좋게 해석을 하면은 네. 내가 왜 윤심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나를 끌어들이느냐. 나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나는 직설적으로 내 생각을 그대로 반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정치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심, 윤심만 남았는데 많은 후보들이 다 윤심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다 윤심 이야기 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경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로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다른 윤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자충수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저는 본 적이 없고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역대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마찰을 빚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타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휘청할 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네. 내부의 균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선화. 이게 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계될 때 그냥 기본적인 공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또 총선을 예.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관련된 뉴스를 우리 더 뉴스 시간에 네. 가장 중요한 더 뉴스 시간에 다룬다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지금 거죠. 자충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갈등 상황이 실제로 당대표 이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이제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당원 구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과거의 당원은 뭐 많아야 한 25만 명 정도 전후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 2021년도 6월 전당대회는 28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정말 오랫동안 뭐 국민의힘 정당 또 강성한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한 8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영남권에 있는 당원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이 한 37%, 그리고 영남이 40%, 거의 이제 엇비슷해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 30대 젊은 당원들이 많이 되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비율도 17 내지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역시 대통령이 저렇게 남들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당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다도 당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고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원들이 그러한 부분들, 당의 안정성과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를 누가 더
확실하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원들 표로 바로 환치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좀 다르게 나올 좀 가능성이 좀 있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핵관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오늘 경고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듣고 더 풀어보겠습니다. 100% 동지들에 의한 선택이고 100% 동지들에 의한 선거입니다.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선 때는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윤핵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용하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비판을 받고 본인들의 행적이 국민들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이 멸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걸 녹음해가지고 또 들려줬어요. 그 당시 때 보니까 윤핵관이 게 자랑스럽다라고 권성동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화면으로 나왔지만 2022년 2월 달에 네. 윤핵관은 것이 자랑스럽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용어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것과 또 여론상 인식되는 것 중에서 여론상 인식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핵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 엄지척 따봉 이걸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의원에게 그것이 노출됐을 리도 만무한 것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냥 전당대회라는 건 차분하게 이 당헌 당규대로 놔두면 될 일을 예. 이렇게 무리하게 거친 논란과 또 부작용이 연출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소환됐어요. 음. 곧 나경원 전 의원도 소환될 겁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도 또 이 본선 투표를 앞두고 또 소환될 거예요. 어떤 예. 식으로든. 좀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되면은 마치 윤핵관의 협공을 받는 듯한 인상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당원들이 이런 전당대회를 원할까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이 전당대회 모습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할까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그런 표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사태가 일단락 될까요? 저는 이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보면은 10일 날 네. 최종적으로 나갈 후보 4명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뭐 8명까지 되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치열하게 아마 이제 뭐 갈등을 일으키다가 10일 이후에는 현재 있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뭐라 그랬었죠? 상황을 점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다. 예.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윤심 경쟁이 아니라 빨리 정책 경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건 난방비 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도체 수출 인정 뭐 곤두박질하고 지금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교육, 노동, 연금 네, 개혁으로 네. 이런 부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변곡지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윤핵관 얘기가 나오고 윤심 문제가 나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카드가 있는데 뭔데요? 저는 10일 날 딱 4명이 선정이 되면요. 대통령이 그 4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앉혀서 같이 예. 이번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를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윤심은 없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예. 정말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야 이런 윤심 논쟁은 사라지면서 정말 전당대회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도 야 집권당 한번 좀 밀어줘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모든 걸 담쌓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참 부작용이 많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저 생각이 다른데요. 예.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위원으로 컷오프 통과되는 후보자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은 전당대 당무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적 개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4명을 그것도 대통령실에 부르든 간접으로 부르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예.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위성과 현실성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당위성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으면 있는 거지만 저는 별로 안 바뀔 것이다. 지금의 좌충우돌이 3월 8일까지는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사실상의 윤핵관 대표를 탄생시켜야 되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조직으로서는 저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우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노려야 되는 것은 중도 또 당심 민심은 계속 얻어가야 되거든요. 결과에 어떻든 간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는 당심 플러스 민심은 뭐냐? M 여수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M 여중, MZ 세대 그다음에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M 여수예요. 네. 마침 또 공교롭게도 천안함 위원장이 순천인데 바로 옆이네요. 예. 그러니까 M 여수를 그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지금 후퇴할 수 없는 네.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그럼 잠깐 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안철수 의원 36.9, 김기현 의원 32.1, 황교안 9.3, 천하람 8.6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진짜 당심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심평 변호사요. 지금 김기현 의원 그 후원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사실은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책임당원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라고 좀 읽혀지는데요. 네. 뭐 김기현 후보 후원 회장이다 보니까 저런 이제 표현이 나왔다고 보는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한연대보다도 더 폭발성을 갖고 있는 발언이라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당원 1호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원 지금 탈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요. 이거는 엄청난 예. 나름대로 후폭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 96년도 총선에서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자유민주당을 바꿨습니다. 네. YS가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에서 이제 저걸 민자당의 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신한국당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000년도 총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를 결국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2003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탈당을 해가지고 2003년도 11월 10일 날 열린우당을 만들고 2004년도 총선에서 결국 열린우당이 이겼어요. 탄핵여풍으로.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정당을 개편해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혹시 정당 개편, 정치 개편이 아니라 정당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아.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따지면. 예.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명분을 이쪽에서 잃게 돼버릴 수가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우리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 최고위원까지는 다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왜
당대표 4명으로 된 사람을 해서 정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전당대회에 다가가자 하는 거는 그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아.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이 되고 그것을 변곡점으로 해서 야 이제 전당대회가 좀 전당답게 대회답게 바뀔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정치고 이게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심평 네. 후원회장의 저 대통령 탈당 가능성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정도로 일축을 했고 또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의원이 즉각 심평 변호사를 해촉하라 후원회장 해촉하라라고 촉구를 네. 했는데 오늘 심평 변호사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안개가 거쳐간다. 모든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엉뚱하게 윤심파리를 시도한 데 따라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김기현 이 후보, 김기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발 심리, 반 김기현 정서가 증폭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김장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뭐 연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심평 후원회장의 얘기는 후원회장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 여수, MZ 세대 여성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도 소환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은 것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원천 차단한 이 당원 100%들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게 얼마나 김기현 의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기현 의원이 적극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일종의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되겠죠. 또 당원들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네,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통합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심평 후원회장이 할 역할은 자중자애하실 필요가 있고 예. 심평 후원회장은 형평과 공평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좀 지적을 예. 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원만하게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되면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철수 만약에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이유는 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 의원이 되면은 탈당해야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전제적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총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텐데 네. 그러면 그건 서로가 다 마이너스 정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또 하나 지금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예. 문맥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로 출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당대표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모든 정당 정치에서는 누구나 다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네가 알아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게 그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서로 말싸움하고 윤핵관이 어떻고 뭐 지금 무슨 연대가 어떻고 지금 탈당이 어떻고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한가한 건가요? 예. 저는 다시 한번 진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위기예요. 절대적 위기인데 예. 집권당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오늘 모든 일정을 지금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내일 또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상황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주말 장외 투쟁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짓밟는 장본이다라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민생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그래서 참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그때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역시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재명 방탄 이외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 6년 만에 여는 장외 집회이고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민주당 의원이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와 정치 전체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정상적인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말 장외투쟁이요. 6년 만에 거리로 나간 겁니다. 거대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장외투쟁 보셨습니까? 저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찰 수사 압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는 응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조치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으로 장외 집회를 선택을 했고 불가피하다 주장을 하지만 저는 이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민결 중탈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겠죠. 뭐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돼서 결사항전을 하는 형태겠죠. 그래서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모였느냐, 뭐 왜 169명이 다 안 모이냐, 그건 별로 중요치가 않다고 봐요. 네. 이제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결국 중도층 이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총선 날짜는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고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도 있고 저는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네. 그냥 꼭 장외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장내에서 민생 포럼으로 좀 넓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국회 내가 됐든 정말 민생을 한 3시간, 4시간 파헤치면서 이런 심도 높은 토론을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응답을 해달라. 국민의힘 응답해달라.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도 당론으로 이제 추진을 오늘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외 집회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당론 추진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강경 일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충고를 해드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작년 8월달에 당대표가 됐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당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3대 지표를 가서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예.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 회복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차별 리스크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재명에 의한 방탄이라는 것 때문에 당이 전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게 보면 여기도 기존 정치문법이 파괴된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당후사가 사라졌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강경으로 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죠? 5년 만에 정권 뺏긴 거예요. 왜 5년 만에 2020년 180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뺏겼는지 최소한도 반성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좀 잘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